저는 사회인류학이라고요. 영국의 좀 특정한 학문 분야인데 미국 인류학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이 매크로한 연구보다는 좀 지역에서 마을이나 작은 이웃에서 마이크로하게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가 좀 오래된 건데 2010년에 출간된 그 영어로 먼저 출간되고 우리말로도 번역된 것 같은데 그 디어더 콜드 워라고 그 책이 있었고요. 그 재작년에 이제 거기 속편으로 이제 한국 한반도의 문제 그 After the Korean War라고 나왔는데 우리말로는 전쟁과 가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냉전하고 아주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인류학자들은 어디로 이제 가서 이제 필드워크를 하는데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어떤 사람은 한 2년 한 경우도 있죠. 네, 저는 1989년 10월에 이제 구소련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그 원주민 사회, 수렵 사회에서 1년 반 동안 필드워크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러시아에서도 소련에서도 구소련에서도 골바초프 대통령의 그 글라스노스트 시작하고 뭐 여기 좀 개방 정책을 시작할 때, 그리고 아직까지 푸틴 대통령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골바초프에서 이제 옐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러시아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냥 사담인데 며칠 전에 그 미국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가만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필드워크를 한 곳이 사할린 섬인데 사할린 섬 북쪽에 원주민 분들하고 일을 했었는데 사할린에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사할린 섬이 1925년 북쪽에 이제 소련 정권과 남쪽에 일본 제국 정권 분단이 우리가 분단되기 한 20년 전에 분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 분들이 북쪽에도 있었고 남쪽에도 있었는데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1937년 스탈린 테러 때 이 원주민 분들이 그 일본 제국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친족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부역 혹은 스파이로 몰려서 대량 학살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닌데 그렇게 자꾸 냉전에 변방이면서 중요한 지역을 자꾸 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 연구 이후에는 좀 한반도 문제로 좀 가까이 오기 위한 노력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베트남 전쟁 연구를 오래 했었고요. 이제 근래에 이제 한반도 문제를 좀 인게이지하는, 아주 초보적으로 인게이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 그냥 재밌는 거는 이제 1990년 한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설날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시베리아에 있을 때,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소련 체제니까 소련 체제에서는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 인류학자가 하는 행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참여 관찰을 하면서 이 관찰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이 굉장히 생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일을 하려면은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서 제가 시베리아에 있을 때는 인류학자로 가서 거기 이제 학생, 여러분 나이에 학생으로 가서 조사 연구를 하지만 그 수렵 사회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주로 이제 술록 찬양이죠. 네, 그 거기서 그쪽 말로 춤라봇닉, 그러니까 텐트 키퍼라 그러나 가정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할 줄 아는 건 없고, 또 그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냥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개밥 주고, 이제 사람들 집에 올 때쯤 되면은 밥하고, 그리고 뭐 어디 개천에 놓아두었던 그 그물망, 거기서 이제 고기들이 진짜 맛있어. 물고기들 이제 잡아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그거 뭐 요리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 그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곰들이 나타나는데, 거기 이제 곰이 있으면은 소리 질러가지고 곰 쫓는 거, 뭐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90년 초반에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소련 극동 지방의 바그라니츠네이존, 그래서 거기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미사일도 많고, 그래서 그 통제 지역이었는데, 저를 맡고 있는 그쪽 말로 하면 그그브, 우리말로 하면은 KGB, 그 케이스 오피스가 한 사람 있었어요. 세레요자라고. 아주 젊은 친구인데 똑똑한 친구. 모스크바 대학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90년 1월에 저를 보러, 그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거기 이제 위즈호드라고 우리 탱크 같은 거 있습니다. 무게도 전차 같은 거, 그거 타고 우리가 일하는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내려가서 거기에 보고서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왔지? 제가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왔으니까 손님 대접을 하고 밥을 먹이고 저녁에 자야 되는데 제 옆에서 좀 누워서 자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뭐 이불도 깔고, 그래서 제 옆에서 자고 있다가 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저한테 물어요. 이글. 제 그때 이름이 권헌익이었으니까 그 이름이 좀 어려워서 익자 빼가지고 그래서 이글, 그래서 이글이었는데, 지금 베를린에서 무슨 사태가 있었는지 들었냐? 그래서 그냥 라디오에서 잠깐 들었다. 근데 내가 이 시골에 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위에 상부에 서도 그렇고 자기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떠나서 딴 직장을 찾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너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잘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떠났습니다. 그 냉전의 소위 말하는 끝. 우리가 보통 역사책을 여러분이 읽으면, 특히 이제 영어로나 유럽어로 되어 있는 책을 읽으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냉전의 종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The end of the Cold War. 그래서 그 전에는 냉전의 시기였고,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1991년 초반에 되면은 구소련 체제가 와해됩니다. 요즘 보듯이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오늘 여기 아시아센터에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큰 행사가 있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독립하는 것이 1992년. 그러니까 소련의 제국이 무너지면서 제국의 변방에서 그 민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그 많은 민족 국가들이 그때 형성이 됩니다.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는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민족 국가들이 형성이 됐죠. 한반도에서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조금 있다가,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뭐 아프리카 지역은 또 여러 복잡한 이유로 좀 시간이 걸려서 5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대 말 되면은 거의 거기가 민족 국가로 전 세계가 평정됩니다. 민족 국가의 시대가 있는데,
1989년 이후 구소련 해체 과정에도 민족 국가들의 전성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 아주 환영할 만한 사건이었고요. 그때 굉장했었습니다. 저는 없었지만 나중에 문헌을 읽거나 매체를 통해서 다시 보니까, 그리고 독일에 있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젊은이였던 사람들 보면은 그때 당시의 환희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유를 찾았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함께 됐다는, 우리도 만약 남북한이 그 장벽이 없어지는 날, 뭐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엄청난 환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네, 어쨌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냉전의 정착력, 그러니까 The End of Cold War의 그 포인트로 두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 특히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미주나 유럽에서 나오는 역사학 저작은 이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혹은 1981년 11월 이전에도 뭐 폴란드에서 솔리다리노스트 그 움직임, 그리고 뭐 폴란드나 헝가리에서 독일로 피난 오는 사람들 등등, 그러니까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이 유럽의 환경, 그러니까 장벽이 무너지는, 있었던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이 현상, 그래서 유럽이 통합이 되고 또 자유라는 그 말이 혹은 개념이 한쪽 서유럽에서 답답하게 있다가 동유럽으로 건너가는 이런 상황.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럽 통합이, 우리가 보듯이 그 이제 유럽 통합이라는 그 새 전기를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을 냉전의 종식으로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1989년 이전의 시대를 냉전 시대, 1989년 이후 세대를, 이 시기를 탈냉전 시대, 그 영어로 얘기하면 포스트 콜드 워 시대라고. 그때 당시 90년대, 2000년대 나오는 저작들 보면 이 포스트 콜드 워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한편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세이에서 많이 지적했듯이, 그러면은 냉전의 끝이 그렇게 지역마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런 글로벌한 변화의 상징성을 갖는 것이냐? 아니면은 유럽에서의 그 중심 상징으로 있는 베를린 장벽이 와해되는 그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 흡사한 그런 상징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다르게 그것이 표현이 됐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냉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좀 이런 지역적인 혹은 로컬한 다양성을 포함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히스토리를 지향을 하는 것이 이제 제 그 짧은 글의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라서, 그러면 냉전을 유럽 중심적인 그 베를린 장벽 중심적인 혹은 전후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런 논의에서, 혹은 그것과 관련된 미소 갈등의 그 지정학적인 그 갈등, 그 미소,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라는 것은 한쪽은 미국 영역, 그 아메리칸 파워의 영역, 그 동독은 소비에트 파워의 영역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런 그 미소 갈등은 전 지구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를린 장벽으로 대변되는 유럽에서의 냉전 경험과 그 탈냉전의 진입의 경험이 과연 그러면 동아시아에서는
같은 혹은 유사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던가 아니면은 이 지역에서의 냉전과 탈냉전은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그 땅의 터의 문제, 그 지역의 문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인 차이가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유럽의 탈냉전의 경험과 우리의 탈냉전의 경험을 어떻게 다시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새롭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시작은 왜냐하면 냉전의 담론이 어느 그 국제 정치학 전공하는 우리 학생이 제시했듯이 우리가 대학에서 읽는 그 냉전사 혹은 냉전에 대한 그 담론들이 굉장히 그 유럽 중심적인 얘기를 여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좀 다양성에 대한 관심, 차이에 대한 관심. 하지만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이 깊어졌을 때는 그 차이를 또 근간해서 또다시 그러면은 지역과 지역 사이에 그 연결 접점들을 또다시 고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는 지금 아시아 지역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이 그 냉전은 20세기 중후반에 그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크게 규정했던 이 정치 형태는 일단 유럽에서의 냉전과 아시아에서 냉전은 차이가 있었다. 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차이는 무엇이었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컨셉트는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쪽글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차이라는 것은 그 양성익 하구가 얘기했듯이 그 키 컨셉트는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폭력이다. 냉전은 좀 차가운 전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 개념이 문학적 개념입니다. 그 1984년을 쓴 그 영국의 유명한 동물농장 저자 이분이 그 던진 그 개념인데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인데 전쟁 아닌 전쟁. 그러면 전쟁이 아니면 평화 아닙니까? 근데 평화도 아니야. 전쟁 아닌 전쟁이고 평화 아닌 평화. 그런 모호함이 내재되어 있는 이상한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정치 형태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콜드워라는 개념을 던졌죠.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동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돼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아시아에서의 냉전은 과연 유럽에서의 냉전과 동일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인가? 만약 차이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임피리컬하게. 그러면 폭력이다. 그거는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 우리도 한국전쟁을 50년에서 53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혹은 이전에 읽었던 걸 좀 더듬어 보면 우리 한반도에서 이 그 내전과 유사한 그 폭력이 시작되는 건 1947년입니다. 네, 47년이라서 그 동시대에 그 동남아시아, 넓은 의미에서의 동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타이완, 그리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좀 더 이제
좀 스케일도 크고 조금 선이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를 보면 우리와 거의 비슷한 경험, 유럽에서도 뭐 그리스, 발칸반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느냐? 2차 대전이 끝나면 그 폭력은 종식되느냐? 그렇지 않고 발칸반도에는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형식의 폭력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폭력이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냉전은 전쟁 아닌 전쟁이 있지만 아시아에서의 냉전은 전쟁 아닌 전쟁으로 표현되기에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많은, 예,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그 내전이라는 그 시블 워라는 근대 정치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위기의 그 시간이 그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89년은 우리가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89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반도는 뭐 47년은 좀 제외하더라도 1950년에서 53년까지 한 3년간 그것도 엄청난 폭력으로 그 초기 냉전을 겪었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사실은 냉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께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인도차이나라고 얘기하는 그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한 그쪽 프랑스 식민지, 여기 1945년에서 1975년까지 30년을 전쟁을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10배입니다. 그리고 강도도 우리가 3년을 겪은 그 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30년을 겪습니다. 7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자료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중동, 아프리카, 특히 70년대 말에서 80년을 전 기간을 거치면서 그 미들리스트하고 아프리카가 내전의 그 폭풍에 휘말립니다. 그거를 혹자들은 The Second Cold War, 요즘 이제 The New Cold War 얘기를 하는데 그때 벌써 The New Cold War 얘기가 나왔습니다. 80년도에. 그래서 89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납니다. 그거는 이제 소련과 그 무자히딘,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히딘 세력과의 전쟁인데 그것이 끝나면서 일단 아시아에서는 냉전적인 의미에서의 민족 내전은 조금 이제 좀 소강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1945년 베트남을 포함한 의미에서 아시아를 우리가 동아시아로 한정해서 보면 1945년에서 75년, 아시아를 좀 넓게 보면은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해가지고 1945년에서 혹은 1947년에서 최소한 1989년까지 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브리엘 가시아 마르케즈의 얘기, 그 인용문을 잠깐, 그러니까 당신들이 차가운 전쟁, 전쟁 없는 전쟁이라는 냉전기에 우리 라틴 아메리카의 인민들은 하루도 그 폭력에서 자유로운 날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기에서 이 차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시아의 지역 전문가의 그 길에서는 이쪽 이제 그 근대 정치 혹은 근대 그 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삶,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치적 삶, 그리고 아시아의 역사, 이제 근현대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관심 영역에서는 일단 그 우리의 그 가까운 과거, 20세기 중후반에 유럽과 아시아가 겪은 냉전은 같은 냉전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명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리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폭력적인 냉전과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그 위기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폭력의 위기, 특히 핵참화의 위기가 수반된 그런 의미에서의 냉전과 핵 위기는 아니었지만 그 내전을 비롯한 아주 극렬한 폭력이 수반된 의미에서의 그 냉전기의 경험, 이 두 경험을 그러니까 냉전 아닌 냉전을 겪은 사람들과 냉전을 냉전으로 겪은 두 사람의 두 지역의 그 경험의 차이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렴을 할 것인가, 세계 시민으로서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이제 주요 개념으로 하나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그 하나의 설명으로서 왜 폭력이었던가, 실증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념적으로도 이 폭력은 아시아에서 겪은 폭력적인 냉전은 이 탈식민 과정의 하나의 과정의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냉전과 유럽의 냉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전문가로서 그 아시아의 발을 딛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타 지역을 바라볼 때, 특히 유럽을 바라볼 때 그런 차이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쪽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거기는 그렇게 차이가 있었느냐? 그러면 거기서 할 얘기가 당신들의 냉전은 전후 2차 대전 전후의 정치 형태였다면 우리들은 물론 2차 대전 아시아에서도 2차 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후적인 측면이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민족국가가 형성되는 탈식민 민족국가, 디콜로나이제이션 과정에서 민족과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함께 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탈식민과 폭력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그런 좀 이제 세 번째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우리 토론 시간에 잠깐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어쨌든 그 아주 무 자르듯이 좀 무리를 해서 자르자면 유럽의 냉전과 아시아의 냉전은 같은 냉전이 아니었다라는 명제와, 두 번째 그 차이의 중요한 중요한 차이는 폭력의 그 난무와 폭력의 부재가 있었고, 세 번째는 그 폭력은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냉전의 특히 초기 냉전에서는 냉전 정치의 전개가 탈식민 정치의 전개와 동전의 양면이었다라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겠죠. 그러면 분단의 문제도 있고, 분단이 또 우리만 분단된 것이 아니고 또 베트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독일이 분단되는 거와 이 아시아의 그 식민 정치에서 막 이제 해방돼서 민족 국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서 분단이라는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었던가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은 자료에는 일단 거기서 이제 큰 영역에서 좀 벗어나서, 왜냐하면은 이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냉전이라 그러면 중요한데 이게 냉전사를 너무 냉전사로 접근을 하면은 이게 전부 힘의 얘기입니다. 강대국의 얘기고 힘의 얘기고 국가의 얘기고 국가연합의 얘기고, 그래서 너무 세요. 그래서 냉전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냉전의 경험이라는 것을 큰 지역의 경험의 차이,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어떤 개별 민족국가의 사연,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human experience,
사람들의 경험으로서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큰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글쓰기를 저는 좀 지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베트남 전쟁사의 그 특히 이제 지역사 경험사에서 이제 회자되는 그 소이도우라는 그 역사의 메타포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맛있어요. 보기에는 별로 그런데 우리의 좀 백설기떡하고 좀 비슷한데 여러분 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3년의 한국전쟁에서 위에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중간에서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주된 전쟁 경험이었다면, 베트남에서는 그것이 이제 30년을 가다 보니까 낮에는 이쪽 세력이 오고 밤에는 저쪽 세력이 와서 국기가 달라요. 그래서 꽂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산다는 거. 근데 그 산다는 것이 목숨을 부지한다는 그런 그 피지컬한 측면도 있고 윤리적으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큰 죄 짓지 않고 최소한 사람답게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산다는 거. 거기서 어떤 그 에티컬, 최소한의 에티컬한 폴리티컬 라이프를 가지면서 산다는 거는 이 메타포가 전하는 거는 낮에의 그 밝은 것, 흰쌀로 대변되는 그 밝은 것과 밤으로 대변되는 그 검은 콩, 이것을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걸 가를 수가 없고 그냥 같이 먹으면서 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삶을, 그 폴리티컬 라이프를 그쪽 분들, 이렇게 오래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공부를 하거나 거기에 정책 기반을 하거나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하고 달리 이 어떤 심볼을 만들거나 메타포를 만들 때 첨예하지 않습니까? 이 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라. 이 낮과 밤을 그냥 같이 끌어안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미의 삶이 그 30년의 그 삶이었고, 그것이 이제 베트남 민중들이 이해하는 어떤 냉전이라는 지정학적인 그런 형태의 나름대로의 이해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냥 참고 자료로 들어간 그 에세이에서 잠깐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를 들어가려면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아시아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그 아시아를 넘은 영역 세계를 바라보는 지역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 상대적으로 짧은 3년의 그 치열한 경험, 소이도우 같은 그런 경험이 이 세계사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자료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세계가 나오는데, 참고 자료를 포함하면 이제 세 가지 세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1세계, 제2세계, 이게 녹색 밑이 제1세계라면 자유세계, 예. 그리고 붉은색 위가 제2세계, 국제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거기 1세계와 2세계 분단 1세계와 2세계가 분단되는 것을 좀 저항했던 제3세계. 이 세 가지 세계의 형성에서 한반도의 1950년, 53년에 그 소위도의적인 그 경험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은 우리 그 한국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아시아 지역 전문가는 우리가 최소한 좀 인지를 하고 우리가 먼 아시아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제1세계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이 오늘날의 그 우리가 보는 그 미국이 된 거는 2차 대전에 유럽과 아시아 공히 싸운 부분이 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글로벌 폴리스로서 한 행위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대전 끝나고 국방비를 급격하게 삭감을 하고 다시 이제 인게이지먼트에서 아이솔레이션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과정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이 군사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그 글로벌 엠파이어가 되는 데에는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내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밀어붙이면 우리가 일으킨 전쟁으로 해서 이 큰 미국이라는 그 신대륙에 있는 전혀 우리하고 관련 없었던 이 파워가 글로벌 파워로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도 성립됩니다. 이거는 뭐 주류 담론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중국 쪽 연구자의 어느 정도는 통용되는, 왜냐하면 이게 좀 미묘한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한반도의 1950년, 53년의 전쟁에 그 국제사회주의 세력에서 소련보다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참전하지 않습니까? 1950년 10월 되면은. 그래서 이 국제사회주의 세력의 맹주였던 대빵이었던 소련이 아니고 그 이제 신생 국가로서 막 독립을 선언한 그 People's Republic of China, 여기가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대 말로 들어가면은 중국 지도부의 인식에서 그 사회주의권의 맹주인 소련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럼 우리는 동등한 거 아닌가? 아니면은 혁명 사회주의 세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들어가면서 1959년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는 중소분쟁.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에 그전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쪽 그린 쪽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붉은 쪽에는 태양이 하나가 있다가 두 개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중소분쟁으로 인해서 1970년도에 미국이 그 중국과 대탕트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소련을 견제하고 아이솔레이트 더 시키기 위해서 디바이드 앤 룰이죠. 그걸 통해서 중국이 개방을 하고 중국이 그 모멘텀을 타서 지금 글로벌 이코노믹 파워 그리고 리저널 폴리티컬 파워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파워 스테이터스를 원하는 이런 파워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린 쪽은 한 민족 국가를 밀리터리 군사적인 측면에서 엠파이어를 만들었는데 붉은 쪽도 한 특정한 민족 국가를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듯이 그레이트 파워로 만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제3세계. 그거는 이제 제3세계 논의에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좀 조명이 안 된 게 이 제3세계 운동의 초기에 참여했던 지식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한국과 인도차이나 전쟁에 의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잘 조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 문헌으로 그 버마의 버마의 운우라는 그 정치가의 얘기를 잠깐 하면서 운우에게 있어서 제3세계 운동은
어떻게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들이 한반도와 인도 차이나의 운명에 빠지지 않게 살궁리를 할 것인가 하는 운동이었고, 그렇기 위해서 1세계와 2세계의 그 자기를 얼라인하지 않고 새로운 세력으로 만들어서 얼라인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해서 좀 힘을 키우면서 이 줄서기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3세계 운동 초기 지도자들은 이 특히 한반도의 두 국가를 세상에서 제일 모범생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좀 모범생인 거 있는 것 같아. 네.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뭐 하여튼 학교에서도 시킨 대로 하고. 그러니까 냉전 체제에서 강대국의 말을 가장 잘 듣고 가장 그들에게 줄서기를 잘하는 사람들로 이 1단의 제3세계 지도자들은 봤습니다. 그러면 제3세계 운동은 뭐냐? 한반도의 두 국가처럼, 이건 북한도 포함합니다. 두 국가처럼 줄서기 하는 국가가 되면은 우리도 내전을 겪게 된다. 그래서 그 내전을 피하자. 그러면 한반도의 두 국가처럼 하지 말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제3세계 운동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다 보면 이 한반도의 초기 냉전의 경험이 1세계를 재편한 거예요. 2세계도 재편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제3세계도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를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1세계를 이렇게 1세계가 군사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고 2세계의 그런 그레이트 파워들의 그 게임 혹은 알력에 그렇게 기여를 했고 거기서 생존하려고 했던 제3세계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정신적인 충격이 됐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 학생이 얘기했듯이 이 냉전사에서 이 한반도의 입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편 우리가 할 얘기가 많고 또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고 여기에서 입지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작은 국가이고 작은 숫자로서는 작은 민족인데 여기서 좀 윤리적 혹은 정치적인 그 책무라 그럴까요? 그것이 좀 우리의 사이즈보다는 좀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는 우리의 평화를 넘어서서 물론 그 남북한의 그런 평화적인 그런 공전 혹은 그 이상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하자 하는 그거를 넘어서서 이 땅에서의 평화가 그 제1, 2, 3 그러니까 전체 다 하죠. 제4세계 빼고 원주민 세계 빼고 근데 그것도 나중에 좀 들여다보면 엄청날지도 모릅니다. 1953년 한국전쟁 끝나자마자 북미에 있는 에스키모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하는 이누이 사람들이 북극으로 전부 강제 이주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 관계없는 북미 원주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책무, 그런 의미에서 그 글로벌한 의미에서의 평화에 대한 우리 책무, 여러분이 얘기한 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좀 이야기가 좀 너무 세니까 좀 다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제3세계 운동의 시작이었던 1955년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도시 여기 한번 가세요. 여기도 그 제3세계 운동이 시작했던 곳에 한번 가고 이 학생들처럼 사진도 한번 찍고 기회가 되면 거기에 또 이 아울렛이 굉장합니다. 자라 뭐 이런 거 한 3분의 1값, 4분의 1값. 그래서 여기 쇼핑에 아주 천국이에요. 근데 잘 고르면 그래서 쇼핑도 하고 여기 한번 놀러 갔다 오세요. 1955년 제3세계 운동이 시작하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의 그 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그 참고 자료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유럽적인 의미에서의 냉전, 그리고 아시아적인 의미에서의 냉전 아닌 냉전, 이렇게 얘기할 때 아시아적 냉전, 냉전 아닌 냉전 너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고 자료에 가면은 그 후자, 냉전 아닌 냉전, 아시아적인 의미에서의 냉전을 인도네시아 말로 빠랑딩, 그것으로 좀 캡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줄서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가지는 않았어. 근데 거기서 그런 인식에서 좀 탈피하려고 무진애를 썼던 사람들에게 빠랑딩이는 말은 냉전인데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 참고자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신냉전,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신냉전이 냉전 2인가? 그러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 얘기해서 할 때 그런 의미에서의 월드 워 1, 월드 2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새로운 냉전은 구구 냉전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주제들이 던져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거는 그 말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언어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면을 해야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저의 바람은 여러분의 그 선악들이 그렇게 참 오랜 시간에 걸려서 우리의 한반도의 주체적, 그리고 아시아에서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냉전 경험을 가까이 가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를 탈식민화하기에 그렇게 오래 걸리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치고 나가는 이 영역, 20세기, 21세기 초반 내지 중반, 이거 신냉전이라는 것이 표현하는 이 권력 다툼의 그 퍼슈트 파워, 거의 19세기 같은 이 퍼슈트 파워가 오늘 내일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강사의 나이까지 계속될 거예요. 불행하지만. 그러면 그거를 거칠 때는 좀 주체적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좀 참여하게 여기에서 좀 크리티컬하게 사고하는 것을 좀 것이 당연해지도록 하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면 The New Cold War가 하나가 아니에요. 문제가 최소한 2개의 결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The New Cold War 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중국의 제3기로 들어간 그 지도자가 중국의 지도자로 패러마운트 리더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미 관계가 우리의 영역에서 있는 The New Cold War의 아주 중심 영역입니다. 중미. 그래서 거기는 역사적으로 하면은 이 한반도가 러일 전쟁, 중일 전쟁의 전장터였듯이 한국 전쟁에서도 이 중미의 의미에서의 The New Cold War는 이 한반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미국의 젊은이들하고 중국의 그렇게 젊지 않은 젊은이들, 왜냐하면 전부 국민당 정부에서 싸우던 중국 내전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우리 전쟁에 많이 왔기 때문에 좀 나이 든 사람들, 중년들, 하지만 젊은이라 합시다. 중국의 청장년들과 미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생명을 앗아간 전쟁이 한국전쟁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좀 바깥으로 다녀서
한국 전쟁 얘기하는 미국 어디 패널 같은 데 가보세요. 관심이 남북이 아닙니다. 이제 남북 내전은 저리 가버렸어. 한국 전쟁은 중미 관계의 아주 크루셜 에피소드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 고생을, 개고생을 한 이 전쟁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고통과 그 상처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와 있어요. 한국전쟁은 미중 간의 전쟁이라는 그 인식이 팽배합니다. 근데 또 한편 The New Cold War 유럽 쪽으로 가보면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요. 1914년 이후로 혹은 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아닙니다. 푸틴이 병합하고 난 뒤부터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The Return of Russia. 그러니까 유럽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컴백을 했고 아시아의 상황에서는 중국이 컴백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한국전쟁의 그 시작에서 이제 2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 두 슈퍼파워 혹은 두 그레이트 파워가 양 진영에서 혹은 양 영역에서 The New Cold War를 소위 말하는 The New Cold War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이 이웃을 바라보면서 아시아를 이해하고 아시아를 껴안으려고 하는 진정하게 아시아의 그 액터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미중이라는 그 그레이트 파워 게임, The Pursuit of Power 이것만 이해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아시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럽에서의 그 러시아와 서구의 그 대결 상황이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북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혹은 뭐 인도 퍼시픽 뭐라 그래도 좋아요. 그 말은 그런데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파워 스트러글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일 우리가 유럽의 냉전과 아시아의 냉전의 차이점을 얘기했죠. 차이는 중요합니다. 차이는 중요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같이 다이얼로그를 하려면 이것이 차이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는 유럽의 탈탈냉전 그러니까 신냉전이라는 개념은 나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냉전이냐. 냉전은 최소한 어떤 국제주의적 이념으로 해서 뭐가 이념이 있었어요. 한쪽은 자유라는 중요 개념이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평등이라는 주요 개념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립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념이 있었는데 지금의 소위 말하는 이 권력 스트러글은 이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pure politics, pure power politics.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9세기 아까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공 언어가 되어 있는 신냉전이라는 혹은 냉전2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지가 않고 크리티컬하게 같이 옆에 두려고 한다면은 차이가 중요하고 지금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파워 스트러글 액터가 다릅니다. 그 현장도 다르고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하지만 유럽에서 일어나는 파워 스트러글 거기 특정한 역사적인 환경이 있고 거기에 그 더 놀라운 거는 냉전 기간 동안 평화로웠는데 이제 물론 그 보스니아 사태 빼고 그거는 발칸이니까 가로 밖으로 한다 그러면 유럽에서 1945년 이후에 처음 메이저 워가 생긴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평화 혹은 냉전 아닌 그 전쟁 아닌 전쟁 그것이 이제
그 역사의 뒤안길로 가버린 겁니다. 한국 전쟁 같은 그런 큰 전쟁이 거기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상황과 우리의 지금 위태로운 약간 유럽 같은 냉전 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유럽은 1920세기 중반에 아시아적인 냉전을 지금 겪고 있고, 아시아는 그래도 전쟁 아닌 전쟁, 위기의 사태지만 그래도 불을 뿜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최소한 어떻게 보면 유럽의 그 살얼음 걷는 그런 전쟁 아닌 전쟁, 평화 아닌 평화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입장이 바뀐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여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차이로 시작한다. 차이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땅을 배경으로 한 이 강대국의 힘겨루기는 그 지역의 역사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또 글로벌 담론에서 얘기하는 좀 그 지역의 차이를 인지 안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은 가서 이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쪽의 신냉전과 소위 말하는 이쪽의 신냉전을 우리가 같이 두고 같이 끌고 가고 어떻게든지 같이 토론하고 이것을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폐로 하면은 조금 약간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불행하게도 혹은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글로벌 역사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탈지역적인 인터리저널한 지역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